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전기기사 3회 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3과목 전자계산기 구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3회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이렇고, 여기 있는 좌표, 이 동영상 설명에도 있으니까는 이제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그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년 3회에서는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이런 것도 내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 문제도 있었고, 되게 골고루 나왔어요. 보면은 플립블록부터 해가지고 IPL 이게 이제 왜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고, 여기서 이제 부호화된 이진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레지스터랑 연관해가지고 처리하는 거라서 되게 잘 만든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스트럭션 형식 이거는 좀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41번 다음 진리표는 어떤 플립플롭인가? 이제 플립플롭은 이제 총 4개밖에 없지요. 플립플롭을 먼저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플립플롭을 보면은 먼저 총 그 4가지의 플립플롭, SR 플립플롭, D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T 플립플롭 이렇게 있죠. 하나씩 보면은 이게 상태도표인데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이제 Q 상태가 0일 때 입력값이 S가 0이고 R이 1일 때 이러면은 이때 변화는 이제 화살표 방향대로 그러니까 0일 때 10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Q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인 상태에서 0, 1이 들어오면 이렇게 변하고 뭐 이런 상태 도표입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진리표죠. SR 블리플롭은 그 뭐 RS 블리플롭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좀 헷갈리시면 이게 좀 이거의 의미를 좀 아는 게 좋아요.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셋이고요, 셋. R 같은 경우에는 리셋입니다. 리셋에 R을 땄습니다. 리셋. 그러면은 셋은 이제 상태를 1로 만드는 거고, 리셋은 이제 상태를 0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표를 보면은 일단은 그 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일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 이 보면은 이제 00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기 자신으로 그냥 가죠.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고, 이제 R이 1일 때는 상태가 이제 0으로 된다고 했죠. 리셋이니까는 R이 0일 때는 이제 Q는 0이 되고, 셋이 1이 돼. S가 1이 될 때는 1이 되고, 1, 이거는 둘 다 1일 때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용 안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셋과 리셋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플립플롭을 보면은 D 플립플롭은 그대로입니다. 그 입력 신호 D가 0이면 0이고 1이면 1이다. 그대로 가요. 그래서 D는 이제 딜레이의 약자죠. 이 D는 딜레이의 약자입니다. 딜레이. 그냥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 신호 그대로를. 그래서 이제 0이면 0이고 1이면 1이다. 도표를 봐도 0일 때 0 넣으니까 그냥 지 자신이고, 1일 때도 1일 때 0이 들어오면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니까는 이거 딜레이 D 플립플롭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JK 플립플롭. JK 플립플롭은 이제 J가 이걸 잘 봐야 돼요. J가 1일 때가 셋이고 K가 1일 때가 리셋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둘 다 0일 때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둘 다 1 들어오면은 이제 반전시킵니다. 컴플리먼트. 그러니까는 0에서 이제 1을 받으면 1이 되고, 1에서 또 1을 받으면 0이 되고 반전시키는 거. 그래서 방금 본 SR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이제 정의가 안 되어 있는 1을 이제 반전시키는 명령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립플롭은 이제 이 T는 이제 토글의 약자죠. 이거는 이제 토글, 아이고. 토글은 약간 이제 토글은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상대가 계속 반전되는 거.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 1이면은 반전시키는 거.
뭐 이런 걸 토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SR, D, JK, T 두 개밖에 없고 입력 신호가 D 플립플롭과 T 플립플롭은 입력 신호가 하나밖에 없고 얘 두 개는 두 개인데 SR은 이제 set, reset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JK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의미를 설명을 안 하잖아요.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알파벳 순으로 JK 그건데 뭐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발표할 때 그냥 뭐 발표할 때 그 논문이라든지 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냥 JK가 된 거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와서 보면은 그러면 이 진리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요 D 플립플롭과 T 플립플롭은 입력이 하나니까는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4번은 그냥 제낄 수가 있고 RS 플립플롭 RS라고도 하고 SR이라고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정의가 안 돼 있지요. 그래서 1번 제끼고 하면 답 3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00일 때는 아무 변화 없지요. 지금 QN은 이제 현재 상태니까는 현재 상태 그대로고, 이제 이게 B가 1일 때 0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K가 되겠죠. 이게 아마 K가 될 거고, 이게 1일 때 1이니까는 이거는 J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반전시키고. 자, 플립플롭은 이제 실기에서도 필답형에서도 나오는 거니까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정확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2번입니다. 42번 채널 명령어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채널 명령어 할 때 이제 채널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채널, 컴퓨터 구조에서 말하는 채널은 이제 IOP를 말합니다. IOP란 뭐의 약자면은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P는 프로세서. 그래서 이제 채널의 역할은요, 이제 입출력을 관리하는 프로세서지요. 이제 CPU가 하지 않고 입출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CPU의 부하를 굉장히 줄어드는 건데, IOP를 방금 말한 것처럼 채널이라도 부르고 데이터 채널이라고도 부르고요. 데이터 채널. 일단은 이거는 또 CPU와 별개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다른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IOP에서 사용되는 이런 명령어는 이제 커맨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커맨드들은 이제 세 가지의 포맷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IO instruction 포맷. 그러니까 입출력 명령 포맷이죠. 오퍼레이션 코드가 있고 채널 어드레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널 스테터스 워드 포맷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채널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명령어겠지요. 키, 그 다음에 어드레스, 스테터스, 그 다음에 카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채널 커맨드 워드 포맷. 이건 이제 채널 명령어인데 커맨드 코드, 명령어 코드가 있고 데이터 어드레스, 데이터 주소, 그 다음에 플래그,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그 다음에 카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좀 훑어보고 넘어가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또 문제가 되게 쉬워요. 답은 딱 봐도 2번이죠. 데이터 전송 속도를 코드로 알 수 있는 거는 좀 흔하지 않겠지요.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살펴보면 1번의 명령 코드 여기 있었지요. 커맨드 코드. 그 다음에 데이터 주소도 있었고 플래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는 43번.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에서 접근 시간이 짧은 순에서 긴 순으로 바르게 나아간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죠. 일단은 메모리 계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CPU가 있으면은 CPU는 이제 캐시와 메인 메모리를 이렇게,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캐시로 이렇게 등재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든지, 아무튼
이를 위해서 둘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IO 프로세서를 통해서 액세서리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그 보조장치가 이렇게 IO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제 주기억 장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층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물리적으로 CPU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적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CPU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비싸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액세서리 메모리,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 뭐 하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접근 시간이 짧은 거니까 빠르다는 거죠. 제일 빠른 건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고, 그 다음은 캐시가 되겠죠. 그 다음 그 램, 주기억 장치로 쓰이는 램, 그 다음에 하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4번. CPU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지요. 초반에 어렵다고 했는데 자꾸 쉬운 문제만 나오네. 일단은 CPU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논리 회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이제 CPU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서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코드에 의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논리 회로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CPU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긴 한데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지요. CPU는 컴퓨터의 핵심적인 처리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일단 CPU의 주 요소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제어 장치가 있고요.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셋, 레지스터 집합, 집합이 있겠고, 그 다음에 ALU는 이제 산술 논리 장치입니다. 산술 논리 장치, 간단하게 연산 장치라고 하면 됩니다. 연산 장치, 다 같은 말이고요. CPU는 이제 크게 폰노멀 구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보면은 이제 제어 장치 있고, 지경 장치 컨트롤 있었고, 연산 장치 ALU, 레지스터 셋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는 이거는 이제 외부 장치지요. 주변 장치, 액세서리 디바이스겠지요.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는 45번. 인터럽트 수행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조금 인터럽트가 뭔지 이렇게 떠오르시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럽트라고 하면은 인터럽트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CPU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 뜻이 이제 끼어들기잖아요. CPU가 하는 일을 멈추고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되는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 처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 하던 걸로 복귀를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 개씩 보면은 일단 보기 먼저 보면은 다 나로 시작하니까 다 나가 무조건 앞이네요.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먼저 발생한다. 이 당연하죠.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니까는 뭘 하든지 모르겠지만 CPU가 하는 걸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가가 되겠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하고 상태를 저장한다. 상태를 저장하는 이유는 인터럽트가 발생한 후에 이제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인터럽트 루틴을 돌게 되는데, 그 돌고 나서 처리가 끝나고 나서 원래 하던 걸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행하던 거에 하던 명령어의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까지. 그래서 이제 나 다음에는 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태를 저장했으니까 이제 인터럽트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인터럽트를 요청한 장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말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인터럽트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요청한 장치를 찾았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인터럽트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끝내고 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는 마지막이 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나, 가, 마, 2번이네. 마, 라, 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차분하게 생각하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인터럽트 나온 김에 인터럽트 명령 RTL, 인터럽트 명령을 이제 RTL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이렇게 세 개로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AR 그 주소 어드레스죠, 어드레스 레지스터죠. 그 AR을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TR은 이제 임시 레지스터입니다. 임시 값을 넣는 겁니다. 템포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R에다가 이제 PC를 넣습니다. PC는 프로그램 카운터. 지금 그러니까 원래 수행 중인 명령을 하는 그 명령어의 주소를 갖고 있겠죠. 프로그램은 그거를 이제 TR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TR의 내용을 AR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주소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 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요. 저장을 해 놓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제로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이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제 1로 증가시킵니다. 1로 증가시키는 이유는요, 명령어가 이렇게 명령어가 있다. 명령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CPU가 인터럽트 발생하기 전에 어디선가 실행을 하고 있었겠지요.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 주소 어드레스에 저장을 해놓고, 여기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얘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를 제로로 만들고 1 증가시킨다. 그러면 맨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바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루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카운터를 이렇게 돌려놓고 IE에는 interrupt enable 레지스터입니다. 그 인터럽트가 그러니까 작동하는 거, 이게 이제 인터럽트 발생하면서 1이 되거든요. 그걸 다시 0으로 돌려놓고 R은 인터럽트의 플래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래그 리스터, 인터럽트 그 실행을 해야 될지 1이니까 이 RTL이 실행이 됐을 거거든요.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건 이제 순차 카운터입니다. 순차 카운터.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제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제로로 만든 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게 실행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출된 적도 있으니까요. 그 실기 필답형에서. 그러니까는 한번 이런 거 나왔을 때 한번 보시는 게 낫고, 이거는 이제 전공서적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고요.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는요, IEN까지만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 그리 중요하진 않는데, 알 필요는 없는데, 그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이까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다르다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시스템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는 대충 이런 루틴을 돈다. 인터럽트가.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빈칸 넣기라든지 그런 거 나오거든요. 빈칸 넣기가 잘 나오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빈칸 넣기로 잘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공부하는 김에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나쁠 거 없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 46번.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일단은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요,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 CPU는 무지 빠르지요. CPU는 무지 빠르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보조장치는, 외부장치라든지 보조장치 같은 말입니다. 외부장치, 영어로 액세서리 디바이스, 이거하고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이 다 같은 말이에요. 1번은 이제 속도 차이라고 했죠. 속도 차이고, 전압의 레벨의 차이. 전압의 레벨의 차이란 말이, 자, 그 데이터 통신에서 보호율이 있죠. 보호율은 이제 전송률, 신호율, 전송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얘도 이제 속도입니다. 전송하는 속도. 얘가
그 관계가 이제 BPS는 이제 비트 퍼 세컨드. 이거는 1초에 몇 비트 보내냐고, 그 다음에 로그 2L. 이제 L은 전이의 개수를 말하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레벨의 차이. 얘가 차이가 나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 전송 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이제 둘 다 속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전송 사이클 길이의 차이. 사이클 길이의 차이도 결국에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차이. 물론 그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채널을 사용하면 오퍼레이션이 달라져요. 다른데 채널이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CPU랑 이제 같은 오퍼레이션이 이제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유도 아니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 오퍼레이션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채널하고 영향이 있는 거죠. 채널과 영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지만은 그래도 전공서적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좀 보면은 이제 중앙 컴퓨터와 각 주변 장치가 통신하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변 장치는 전기적인 장치로 그 동작 방식이 이제 전기적인 장치인 CPU나 메모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작동을 하는 게 있지요. 대표적으로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기는 좀 많이 기계적입니다. 그 다음 2번. 주변 장치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CPU의 전송 속도보다 느리다. 당연한 소리고, 주변 장치의 데이터 코드와 형식이 CPU나 메모리의 워드 형식과 다르다. 이런 코드에 다른 점이 있고, 그 다음 주변 장치의 동작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주변 장치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된다고,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공책에는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7번. 명령어 수준 병렬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제약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명령어 수준 병렬성이 뭔지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처음 본 게 아니라 IPL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 처음 본 겁니다. 이거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제가 풀 때는. 일단은 IPL이 뭐냐면은,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이게 이제 그대로 번역을, 직역을 해놨는데, 얘는 이제 병렬 처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병렬 처리. 인스트럭션을 오버랩 해주는 방식인데, 오버랩은 이제 겹치다 이런 뜻이죠. 겹치다.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다 보니까는 이제 명령어가 한 개, 두 개 이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동시에 실행하는 거. 이게 이제 오버랩입니다. 오버랩. 똑같은 사이클에서 동시에 실행하는 거. 이게 이제 또 병렬 처리이고요. 병렬 처리. 그래서 얘의 제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 얘랑 조금 비슷합니다. 트랜잭션. 왜냐하면 동시에 명령어가 실행되니까는 얘네들은 이제 서로 상호간에 서로 좀 영향을 안 미쳐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거 보려면. 아무튼 문제를 보면요, 데이터 추성화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답 아닌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 데이터 의존성, 데이터에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는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실행되어 있다. 이 두 개가 이제 이런 알파라는 명령을 참조를 하는데, 그냥 참조가 아니라 얘를 이제 수정도 한다. 그렇게 되면 얘도 수정하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트랜잭션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의존성이 이제 없어야 되고, 이제 프로시저의 의존성도 없어야 되고, 자원 충돌도 없어야 되고,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굳이 이게 자세히 설명하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IPL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8번. 랜덤 액세스 방식이 아닌 것은 해서
랜덤 XX 방식, 이거를 이제 보통 번역을 한 걸 보면은 임의 접근 방식이 되겠고, 이것과 이제 상반되는 거는 순차 접근 방식입니다. 순차 접근 방식. 순차 접근 방식은 sequential access 방식,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순차 접근 방식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있네요. 자기 테이프, 순차적으로 이제 쭉 읽어드리면서 읽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임의 접근 방식은 뭐 대부분 요즘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저장 방식입니다. 하드디스크든 뭐든.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테이프 장치는 이제 순차 접근 방식이니까는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9번. 3차원 렌더링 등 3D 작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그래픽 가속 기능을 가진 프로세서의 명칭. 이거는 상식이죠. GPU입니다.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죠. GPU. 그리고 나머지 거는 살펴보면 이제 MPU는 뭐냐? MPU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이건 이제 뭐 대표적으로 CPU가 있겠죠. 그런데 MPU하고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MCU 같습니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컨트롤러 유닛. 얘하고 차이점을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안 나오려나? 전자계산기 기사에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데, 얘의 차이점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용에는 일단은 기억을 하시겠죠. 범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용입니다. 범용. 그리고 MCU 같은 경우에는 범용이 아니고, 범용 반대가 뭐지? 아무튼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상으로는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CPU의 기본 구성 요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IO 컨트롤러라든지 이제 그 보조기억 장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억 장치도 이제 다 같이 CPU가 혼자서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CU와 MPU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SPU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FPU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잘 안 나오는데 플로팅 포인팅 엔지 유닛. 얘는 이제 부동산 수점 뭐 처리하는 그런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49번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인터럽트 발생 시 CPU가 저장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인터럽트 발생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인터럽트 공부할 때 잠깐 봤지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저장해야 되고 나중에 복귀를 해야 되니까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 워드 이것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레지스터에 저장된 모든 내용.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수행 중인 거랑 관련된 거는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 주기억 장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굳이 그 저장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위에 이런 상태 보드라든지 이제 다른 내용에서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이거의 내용을 모두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은 51번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저 되게 참신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면은 8비트 레지스터에 AB에 각각 FF, 이거 0XFF,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FF와 FE가 이제 레지스터에 각각 들어가 있고요. A 플러스 B 연산을 수행했을 때 오버플로우, 캐리, 부호, 0을 나타내는 플래그 값으로 옳은 것은 단 음수 표현을 위해 이해보수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네 가지의 플래그의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거의 의미를 보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앞에 이거 제로입니다. 제로. O가 아니고 이거하고 X 해서 이제 16진수를 적었을 때,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FF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얘는 이제 이거 자체가 값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발류가 절대 아니고 얘는 이제 비트 그 자체입니다. 비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검색해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얘의 의미를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이게 값이 아니라 비트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얘가 어떤 코드냐에 따라서 그 발류를 이제 계산해 내야 됩니다. 그런 차이고,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그대로의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일단은 적을게요. 레지스터 A에 들어가 있는 게 FF니까는 8비트짜리 레지스터입니다. 1111 1111 이게 이제 F지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 B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은 F2니까는 이것보다 1 작은 1111 111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해보수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이해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2의 보수의 방식이고, 이건 1의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이것만 볼게요. 2의 보수로 표시한 거는요, 기준으로 지금 맨 왼쪽 비트가 이제 부호입니다, 부호. 부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가 0이면은 플러스고, 1이면은 마이너스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좀 더 1로 붙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수화시키면은, 얘의 이해보수를 구하면은, 그러니까 기보수죠. 기보수를 구하면은, 이제 부호만 바뀝니다. 이게 플러스 1을 이제 이해보수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0001의 이해보수를 구하면은, 2 빼고 1. 그 다음부터는 1을 빼죠. 1, 1, 1 해서 1111.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 개만 더 볼게요. 플러스 4 같은 경우에는 0100 이해보수를 구하면 처음에 2를 빼는데 안 빼지니까 그냥 0 내려오고, 여기도 안 빼지니까는 0이니까 그냥 내려오고, 여기서 빼면은 1, 그 다음부터는 1을 빼지요. 그래서 1100이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1100이 마이너스 4지요. 자, 이래 이해보수를 이용한 부호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A와 B에 있는 거의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값을 찾아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둘 다 마이너스겠죠, 값이. A는 마이너스 뭘 건데, 마이너스 뭔지 찾아보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손으로 찾으려고 하면 여기서 이해보수를 구하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부호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해보면 1111 1111 이거 이해보수를 구하면은 처음에 2를 빼고 1 내려오고, 그 다음에 1을 다 빼지요. 그러면 000 0000.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가 10진수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다음에 B를 구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1111 1110 여기서 이제 이해보수를 구한다. 이해보수를 구하면 이 빼면 안 빼지니까 그냥 0 내려오고, 여기서 2를 빼면은 1. 그 다음부터 다 1을 빼지요. 그러면 00 0000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보면은 이게 10진수로 2지요.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할 게 A 플러스 B니까는 A 플러스 B를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3이죠. 일단은 이제 이해보수 이거를 따로 계산할 겁니다. 나중에 검산 차원에서 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1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면은 0이 오고 1 올라가죠.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그 다음에 또 1 해서 이제 얘는 캐리가 됩니다. 캐리. 그래서 이제 캐리가 1인 거가 답이 되겠죠.
이거 이제 3번 4번은 제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을 이제 10지수로 바꿔보면은 얘의 이해보수를 또 구하면 되겠죠. 일단은 a 플러스 b는 일단은 이거 부호 비트니까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 얘의 이해보수를 구해보면은 2에서 1을 빼면 1, 그 다음에 1에서 1을 빼면 1, 그 다음에 또 1을 빼면은 0, 그 다음에 계속 1을 빼니까 다 0이겠죠. 그래서 얘는 1, 1, 1, 1 10진수로 바꾸면 3이죠.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계산한 거 맞죠? 계산한 거 맞고, 여기서 보자. 오버플로우는요, 얘가 지금 이제 8비트에서 표현을 못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 자기 용량을 넘었다는 거. 그래서 8비트로 했을 때 오버플로우는 아닙니다. 어차피 값은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니까는, 그래서 오버플로우 값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답 나왔네. 1번이네.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니까는 1이 되겠죠. 1일 때 마이너스니까는 부호가 1이고, 제로는 이제 0일 때 1을 갖거든요. 제로가 아니니까는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는 0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이거의 의미를 모르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가 뭔지 좀 알고, 그 다음에 이해보수화된 그 표현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니까는 꼭 잘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52번. 데이터 전송 인스트럭션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인스트럭션 형식은 데이터 전송 인스트럭션 명령어는 이제 대표적으로 MOV 정도가 있겠지요. MOV 그 오퍼랜드 이렇게 두고 있으면 얘를 얘에 넣어라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아니면 뭐 스택은 보통 이제 그 영주소 명령 때 쓰이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건 뭐냐 이걸 묻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스택은 뭐 알아서 자주 쓰이는 거고, 레지스터 메모리, 레지스터 뭐 이거 다 자주 쓰이는데 메모리 인스트럭션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론 강의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아무 코드나,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수업 때 썼던 것 같은데, 아무 코드나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어를 보기 위해서 종단점을 한 개 찍어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여기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종단점이 실행이 되고 디버그를 해줍니다. 디버그를 실행을 시키고, 디버깅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라인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디스어셈블리어로 이동, 이를 눌러주면 이 어셈블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명령이죠. 이거는 intn1 이 간단한 명령어도 지금 보면은 그 EAX 레지스터 1은 이제 상수지요. 상수를 이제 EAX 레지스터에 놓고, 그 다음에 그 AX의 레지스터의 값을 이게 메모리입니다. 이 중가로 있는 거, 아니 대가로로 표시된 거, 이게 이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이렇게 메모리로 넣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퍼랜드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그 단순한 while문인데, 레지스터에서 아예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 그 다음에는 이제 주소가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다 살펴볼게요. 이것도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상수가 레지스터, 레지스터에서 메모리, 이렇지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뒤에 보면 이것도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레지스터 이런 건 다 자주 나오는데, 메모리 대 메모리는 한 번도 안 나왔지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 대 메모리의 오피 코드는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실전 경험이 좀 있으시면은 뭐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3번. 이진수 0101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그레이 코드 변환하는 거는 자주 나오지요.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그레이 코드는 그 비트가 이제 변환할 때, 그러니까 카운팅을 할 때 0, 1, 2, 3 이렇게 증가할 때 그 네 비트 중에서 하나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로 될 때는 000에서 이제 맨 오른쪽 비트만 변환을 했고 1에서 2로 될 때는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될 때는 맨 오른쪽이 다시 0이 되고 이렇게 변환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비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지요. 한 번에 이제 두 개가 변경된다. BCD 코드에서 1 같은 경우에는 0001인데 2 같은 경우에는 0010이지요. 그래서 변환된 게 이 비트랑 이 비트 두 개가 동시에 변환하지요. 그런데 속도가 뭐 거진 비슷하겠지만은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잘못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게 이제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는 반드시 이렇게 변환하는 거, 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왜 알아야 되냐면은 뭐 보통 이렇게 뭐 미진수를 그레이 코드 변환하는 거 이 정도로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할 때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경할 때는 이렇게 바이너리 이진수가 이렇게 있다 0011 이렇게 있을 때 그레이 코드 변경하는 방법은 먼저 맨 왼쪽 비트는 이제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방금 본 비트랑 지금 뒤에 이 왼쪽에서 두 번째 비트 이 두 개를 이제 XOR 연산을 합니다. XOR 연산을 하게 되면은 XOR 연산은 그거지요. 다를 때 1이지요. 같으면 0이고 두 개가 달라야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0, 0 이제 같으니까는 0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다르니까는 1이 나오겠지요. 또 이거 두 개 비하면 같으니까는 0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를 그레이로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경할 때를 보면은 이제 그레이 코드 0111을 바이너리로 바꿀 때는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두 개가 아니라 방금 내려온 이거랑 비교를 합니다. 이 두 개를 XOR 연산을 해서 다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연산하면 1이니까 같으니까는 0이 나오겠고 이거 두 개를 또 XOR 연산하면은 다르니까는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문제로 가서 보면은 이진수 0101 이진수 0101을 이제 그레이 코드로 변경을 한다. 그레이 코드로 변경합니다. 바이너리를 그레이 코드로 변경을 하면은 처음에 거는 그냥 내려오겠지요. 0.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죠. 이거 두 개가 이제 다르니까는 1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비교해서 XOR 연산을 하면은 다르니까는 1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랑 다르니까는 또 1이 내려오고. 그래서 답은 011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저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랑 이제 그레이 코드를 바이너리로 바꾸는 거랑 이거 두 개 방식이 서로 좀 헷갈려 가지고 항상 검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반드시 이제 검사는 한번 해보세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는 지금 볼 때는 아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는 정확하게 알거나 아니면 검사하는 방법이라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54번 간단한 문제네요. 팔진수 563을 7의 보수 이게 감소된 기부수지요. 구하면은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팔진수 563 563은 이제 7의 보수를 구하면은 이제 7에서 빼주면 되죠. 7에서 빼면은 이게 4. 그 다음에 또 7에서 이걸 빼주면은 1. 또 7에서 이걸 빼주면은 2. 그래서 답은 214.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 자, 7의 보수. 그러니까 8에서 1을 뺀 거지요. 이거를 이제 방금 구한 거를 감소된 기부수라고 하고요. 감소된 기부수. 그러면 그냥 기부수. 그냥 기부수는 이제 8의 보수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네. 그 기부수 구하는 것도 기부수 당구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 5, 6, 3의 기보수를 구한다. 이건 처음에는 무조건 8을 빼줍니다. 8을 빼서 5, 8을 한번 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7을 빼주는 겁니다. 1, 그 다음에 또 7을 빼주고 2. 그래서 이제 기보수로 구하면은 2, 1, 5가 됩니다. 그 다음 55번. 보조기억장치의 특징 중 틀린 것은 보조기억장치는 이제 당연히 대용량이죠. 그 다음에 CPU가 직접 접근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IO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IO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보다 액세스 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주기억 장치보다 빠른 건 없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용이 유지된다. 비위발성이죠. 보통 보조기억 장치는. 그래서 4번 또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쉬운 것만 나오네. 그 다음은 플랜의 병렬 프로세서 구조를 분류할 때 MIMD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MIMD가 뭐냐? MIMD. 이제 M은 이제 멀티죠, 멀티. MULTI. 그러니까 이제 다중, 많다. 이 I는 인스트럭션, 명령. 또 M, 멀티, 다중. D는 데이터, 자료. 자, MIMD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여러 개의 자료 이렇게 잘 처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다 알기는 어려운데 보기가 쉬워요. 보기가 뭐냐면 이제 유니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일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유니 프로세서를 알면 이제 이게 병렬하고 저는 상관없지요. 이게 이제 단일 프로세서거든요. 단일 프로세서. 아이고. 단일 프로세서. 뭐 이런 거니까는 답은 이제 잘 몰라도 4번 찍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한번 찾아보면요.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입니다. 다중 프로세서를 우리말로 하면 처리기. 그리고 논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 이거는 불균일 기억장치. 클러스터는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나오고 클러스터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병렬 구조, 병렬 컴퓨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노드가 아니고 노드지 이 여러 개의 컴퓨터 이 여러 개의 컴퓨터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 이루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하나의 컴퓨터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MIMD에 상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 2, 3번은 지금 병렬의 관계가 된 건데 유니는 이제 MIMD가 아니라 아예 병렬 자체가 아닙니다. 유니 프로세서는. 그래서 잘 모르지만은 눈치껏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왜 이렇게 다 쉽지? 처음에 어렵다고 했는데 57번 10진수 741을 이지나 10진 코드 BCD 코드로 표시하면 자 BCD 코드는요 하나의 자리 한 개를 4비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이것도 7, 4, 1이면은 예, 7을 이제 4개 비트로 표현했을 때 7이 뭐지요? 1, 2 0, 1, 1, 1 하면은 1, 2, 4 다 더하면 7이니까 0, 1, 1, 1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에는 0, 1, 0, 0이 되겠지요. 1, 2, 4 그 다음에 1은 0, 0, 0, 1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0, 1, 1, 1 0, 1, 0, 0, 0, 0, 0, 1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8번
복수 모듈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복수 모듈 장치라는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병렬 처리에, 병렬 컴퓨터 구조에 사용되는 거고요. 병렬 처리를 떠올리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인터리빙. 인터리빙은 단골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든 실기 필답형이든 자주 등장하는 거라서 반드시 인터리빙이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병렬 처리에 사용된다는 것, 이것을 떠오르시면 되고요. 복수 모듈 장치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다중 모듈 메모리 구조,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근데 구조는 이제 이렇게 도식화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각각의 그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들이 이제 각각, 이게 모듈입니다. 메모리 모듈이 이렇게 각각 있고, 각각의 주소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인터리빙은 이제 기억 장치를 각 모듈이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말하고,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 실질적인 대역폭을 늘립니다. 대역폭을 늘린단 말은 한 번에 쫙 동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각 인스트럭션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주소와 관계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각 모듈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MAR과 MBR이 있다. 아니죠.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듈마다 각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복수 모듈 기억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중앙 처리 장치의 유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의 기본입니다. 병렬 구조의 기본입니다. 그 병렬 구조 파이프라인을 떠오르시면 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CPU 놀게 안 놔두지요. 처리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넘기고 새로운 거 받아서 계속 처리하고 있죠. 파이프라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는 그 정도로 하시고, 일단 유효 시간을 확 줄이는 게 이제 병렬 구조의 기본이고, N개의 모듈로 구성된 메모리에서 N개의 연속적인 명령을 동시에 패치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병렬 구조의 그 기본이죠. 동시에 패치된단 말은 동시에 명령을 실행한단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패치란 말은 이제 기억 장치에서 CPU가 명령을 갖고 오는 걸 패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3번 또 이제 당연한 말이고, 4번은 이제 인터리빙의 간단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 장치에 접근 시 각 모듈에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인터리빙이라고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는 59번. 59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거, 이 정도 어려운 거는 틀려도 됩니다. 어쨌든 보면은, 한 워드당 32비트인 컴퓨터 명령어 시스템에서 OP 코드가 8비트, 주소 모드가 1비트인 경우에 이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레지스터의 최대수는, 레지스터의 개수, 가질 수 있는 최대수를 묻고 있는데요. 조건에서 단 기억장수의 크기는 1MB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명령어, 컴퓨터에서 인스트럭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세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모음에서는 이제 메모리 레퍼런스 인스트럭션, 이제 메모리 참조 명령어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소 모드를 나타내는 비트입니다. i는 주소 모드고, 이제 OP 코드, 다 잘 아시는 OP 코드고, 그 다음에 주소가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레퍼런스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스터가 이게까지는 이제 그 크기가 같고요. 그 OP 코드 이후에 코드들이 이제 얘 크기를 이제 나눠 가지고 레지스터 2개, 이미디에이트 오퍼랜드,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이제 같아요. 레지스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크기를 구해야지 레지스터의 최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풋 아웃풋 인스트럭션은 이제 입출력 명령어를 쓸 때 사용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명령어가 있고요. 아까 전에 코맨드라고 했죠.
채널 말고 프로그램된 I/O,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의한 I/O,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지? DMA.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DMA 같은 경우에는 CPU의 간여를 적게 받긴 하지만은 CPU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때 사용되는 포맷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먼저 주어진 조건으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장소의 크기가 1MB니까는 1MB니까는 1메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어드레스 주소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메가면은 1이 아니고 2의 10승 킬로바이트죠. 2의 10승 킬로바이트고 이거를 다시 바이트로 바꾸면 2의 20승 바이트가 되죠. 이거를 비트로 바꾸면은 바트가 이제 바이트가 8비트니까는 2의 23비트가 됩니다. 비트가 되겠고 지금 이제 기억 장소를 모두 표현을 해야 되니까는 지금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23비트가 됩니다. 23비트.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23비트. 그러면 이것도 23비트란 말입니다. 얘도 23비트고. 이렇게 이걸 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는 필요 없거든요. 얘랑 얘는 필요 없으니까는 없애고 지금 여기서 이제 레지스터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보자. 오피코드 얘가 8비트. 얘가 8비트고 지금 주소 모드 얘가 1비트입니다. 1비트.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데요. 이미디에이트 오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상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아니면은 32비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64비트 컴퓨터에서는 32비트고요. 그 32비트 컴퓨터에서는 16비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걸 알아야 돼요, 좀. 아무튼 이거는 16비트입니다. 16비트. 그러면 이제 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전체가 이제 32비트니까는 여기서 지금 얘가 1, 8 다음에 9비트 더하기 16비트 하면 25비트. 25비트니까는 빼면은 7비트. 지금 얘가 7비트입니다. 7비트. 남은 게 이제 7비트인데 7비트에서 이제 이거 두 개가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 두 개는 크기가 같겠죠. 레지스터를 표현하는 거니까는. 그러면 얘를 2를 나누면은 이제 3비트가 됩니다. 3.5인데 이제 0.5비트는 없으니까는 3비트가 되고 지금 얘 크기가 3비트. 그러면 얘도 이제 똑같겠죠. 3비트. 그래서 이제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 2의 3승계 8.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레지스터가 그 최대수는 8개를 이제 레지스터의 최대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깊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좀 코드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보통 이 정도로는 안 나왔었는데 이건 좀 어렵게 나왔네요. 이제 마지막 60번입니다. EX5R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나덴드 게이트의 수는, 이 문제는 하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라서 보통 외우지요. 4개 바로 이렇게 뭐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는 이거를 이제 보면요. 이제 나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 범용 게이트. 왜냐하면 이제 그 난드 게이트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보면은 낫을 표현하는 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 입력을요. 이 하나의 값을 이제 똑같이 이제 2개 입력으로 넣어버리면 이제 낫이 됩니다. 이 식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난드를 이제 2개를 연결한 거죠. A, B 놓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방금 여기 봤던 낫이잖아요. 같은 걸 또 넣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and B 연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개를 써서.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로 이런 식으로 A에 낫을 놓고 B에 낫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낫에 이제 그 곱의 낫 또 난드 연산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A 플러스 B가 되지요.
이거 이제 계산 불대수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그 간단하고 XY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이렇습니다. 뭐 되게 길죠. 한번 보면은 지금 어디서 끊어서 보냐면은 지금 일단 얘는 지금 not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B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간 not A와 B 얘네들을 다시 not해서 지금 이렇게 AND 연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얘는 이제 A와 not B 얘가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월이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지금 얘랑 이제 5월 연산을 하면은 A고 B 플러스 A, B, not 얘가 뭐 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우고 게이트만 가만히 다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합쳐놓고 보니까는 이게 이제 not이죠. not의 not은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4개는 필요가 없어서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5개의 난드 게이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거 해보면은 이제 필답형 이론 강의에서는 이제 이걸 증명을 하는데 그래 알 필요 없고 방금 이게 뭐 이렇게 변해서 그렇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4개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XOR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뭐 4개. 뭐 이거는 솔직히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4개 딱 안 외우고 있으면 솔직히 자격증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단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문제, 3문제 때문에 처음 그 초반에 이제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쭉 이제 이거 동영상을 만들면서 풀어보니까는 그게 다였네요. 나머지는 너무 문제가 쉬워서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이번 시험 20년도 3회 필기의 이제 3과목 시험도 난이도가 좀 별로 안 높았습니다. 낮습니다. 낮다 한 중간쯤 되겠네. 예, 어쨌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